그러니까 어머니 중심의 이런 문화 구조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2500년 전뿐이니까 당연히 모계 풍습도 있고 그 당시에 부계 풍습도 있습니다. 이미 인도는 그 당시에 모계 쪽이 주류였다가 부계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반야신경 이제 첫 단락을 끝내고 두 번째 단락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식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대목이네요. 사리자라고 하는 거는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사리자, 그래서 사리푸타 이러는데 푸타는 붓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달라요. 푸타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사리불, 불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사리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불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속칭 이렇게 달라 불자를 써서 부처님 할 때 이 불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리라는 여자의 아들, 엄마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고대에 있었던 모계풍습, 모계풍습이 나타나는,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부계풍습도 있고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모계풍습이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모계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신 이런 거 보면 지리산 산신, 그러면 거기는 여자. 그래서 지리산 산신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산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신계 최고급 산신 하면 지리산 산신. 지리산을 남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방장산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그래서 복례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그 다음에 영주산은 뭐 한라산, 뭐 이렇게 삼신산 얘기할 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리산 산신이 워낙 유명해서 마고라는 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신화에서 이 세계를 만든 뭐 이런 신화적인 한서에 나오는 얘기지 싶은데 그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지리산 산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가 뭐 지리산 산신이다, 뭐 별로 뭐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고, 센 게 이제 시절마다 또 다른 센 거랑 결합되는 거죠. 고려시대 때는 뭐 왕건의 어머니면 대단하겠죠. 그거 뭐 왕조국가에서 태조의 어머니인데 뭐 대단한 거고. 근데 왜 지리산 쪽에 무슨 왕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왕건이 나라를 일으킬 때 그쪽에도 당신 지지 기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후백제 영역에 100% 다 편입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교가 성할 때는 불교하고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지리산 산신이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결합 구조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당신들이 원래 신앙하던 것 플러스 외래적인 좀 센 게 오면 그거가 결합시켜서 그 전통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가 저기 강릉에도 있죠. 강릉의 대관령의 산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대관령 산신이 어떻게 보면 대관령이 영동과 영서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뭐 관동별곡. 그게 이제 그 관이 대관령이거든. 이렇게 나누는데, 그 대관령이 대단하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도 걸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진짜 그건 굉장히 대단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산이나 이런 재나 이런 것들이 막고 있으면 양쪽의 기후도 다르고요. 풍속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풍속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대관령 산신이 대단한데, 그걸 나중에 이제 범일국사라고 하는 사골산문을 열었던 범일국사가 강릉에 이제 지지 기반을 가지면서 대단해지니까 범일국사를 대관령 산신으로 그렇게 모셨죠.
대관령 산신으로. 그런데 대관령 산신으로만 모신 게 아니고 그 산신에 부인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그 재밌는 구조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대관령 산신이 원래 여성이었었고, 예전에 목의 풍습이 있을 때 여성이었었고, 이제 범일국사라고 하는 분이 워낙 대단하게 이제 하니까 거기다 이제 산신으로 편입시키고 그냥 부부처럼 결혼을 시킨다는 좀 웃기는, 굉장히 웃기는 신화 구조입니다. 범일국사가 마누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고, 스토리가 굉장히 웃기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의 근간을 이루는 그 흐름이 범일국사 계열인데, 그 사골산문이 나중에 보조국사 진울스님,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나홍스님 뭐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을 주관하는 쪽인데, 그러니까 송광사, 얼정사 이런 데가 다 그 범일국사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범일국사한테 그렇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를 민간적으로 붙였다는 것도 재미도 있고, 범일국사 입장에서는 C급 할 만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그 범일국사 마누라로 나오는 그 할매는 범일국사보다 훨씬 옛날 사람. 완전 사근.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런 데 갖다 붙인다 말이가 이렇게 될 정도로, 왜냐하면 그건 토속신앙으로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세지니까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결합 구조를 통해서 또 다르게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의 풍습이 나오면 대부분 다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북의 시족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장자 상속제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거. 그건 이제 장남 중심으로. 장남 중심으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여자도 예전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애들을 안 낳으니까 우리는 딸밖에 없어서 뭐 딸이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상황 따라서 하면 돼요.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고, 이 집은 이 집 형편에 맞춰서 하고, 이 집은 이 집 형편에 맞춰서, 우리는 뭐 합사해서 한 번 정도만 하고 끝낼래요. 그럼 뭐 그렇게 하든가.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뭔가를 좀 애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좀 더 유지를 하든가. 그런 방법들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해드리려고 하고, 아무튼 예전으로 올라가면 이 목의 풍습이 있었고, 산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남성 산신으로서 가장 유명한 건 당군이고, 당군은 죽을 때 아사달의 산신이 됐고, 그래서 북의 산신 계열, 그때만 해도 적장자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죠. 환웅은 서자니까. 적장자라는 건 약했고, 북계라는 거는 확립이 돼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북계, 거기는 이제 어머니 여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북계는 확립이 됐었고, 적장자라는 거는 장남인데 적자여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적자는 뭐냐면 본 마누라 부인. 본 마누라가 부인이구나. 본 마누라 자식. 그걸 적장자라고 하거든요. 본 마누라 말고 그럼 첩은 첩자식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광해군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본 마누라가 아니고, 이게 경기를 하는데 누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부인이랑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첩을 두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게 막 동시에 막 다 들어오고, 그러면 경기를 동시에 펼치다 보면 한쪽이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리고 본 마누라가 불리합니다. 왕실 같은 경우는. 그게 날짜를 잡아요. 날짜를 잡아서 합방하는 날을 잡아주는데, 그래갖고 상궁이 왕이 이렇게 침소에 들면 그 주변에 이렇게 상궁들이 쫙 앉아요. 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임금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거 막 이렇게 잔소리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쪽팔린 거지. 저기 창호지 하나로 차 듣고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야리하거든요. 근데 계속 또 그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겪어본 거라서, 야, 저런 식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임금은 싸고 나면 이렇게 엉덩이를 들으면 궁녀가 비단으로 닦아준다.
더럽게 창피한 건데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 사람 나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날짜를 잡아야 되거든. 길이라고 배란이라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한테 애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해가 됩니까? 길이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길이라고 이거는 안 맞잖아. 아구가 안 맞잖아. 예.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왕비는 이게 정략 결혼이거든요. 왕이 그냥 막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뭐 왕이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저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선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결혼하고 나중에 왕이 되는 거고, 보통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이제 세력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비 간택한다라고 하면 왕비나 세자빈이나 뭐 이런 거 간택한다고 금혼령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 해당되는 여성들은 결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반 여성들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위치가 되는 그런 거 떨어지기 전에 결혼시킨다 하잖아. 왜? 이게 짜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경선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내정이 돼 있어. 그런데 그 경선에 무조건 묶여가지고 한번 나가면 걔는 시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떨어지면 곧 금혼령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막 정혼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래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왕비 쪽으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내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뭐 왕비를 간택을 하는데 이렇게 뭐 대면으로 물어보니까 뭐 애가 지혜롭고 이래서 뽑았다는 둥 무슨 뭐 남들은 처마 낙숫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처마보고 여자들이 그 교수들이 쉬고 있는데 걔는 밑에 보면서 낙숫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쉬더라. 지혜로워서 걔 다 사기요. 다 짜고 뽑는 거. 이미 누구네 집으로 다 내정돼 있고 그냥 요식행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장자 이게 적자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 그래서 날짜 길이라고 배란위를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아서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걔는 그냥 아버지가 세력 관계로 해서 묶어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애정이 없어요. 대부분.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을까? 첩은 애정이 있지. 내 눈높이로 뽑은 거 아니야, 얘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길이를 안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나올 확률이 더 크지. 임신될 확률이 더 크지. 딱 계산을 해봐도 견적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본 부인이 죽으면 장희빈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올립니다. 조선에서는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인이 죽으면 또 다른 본 부인이 들어오는 거고 첩은 첩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첩으로 올려서 내가 두 번째였으니까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출신 성분을 봐가지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세자나 이런 경우도 그런 데서 충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니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적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자하고 또 틀린 거죠. 장자는 그냥 내 자식 중에 나이가 많으면 장자일 수도 있고, 적자여야 되고 장자여야 되면은 그거는 본 부인 자식 중에서 장남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해군 사건이 내나 그런 거죠. 광해군이 나이는 많지만 그때 영창대군인가? 기억 잘 안 나는데 걔가 적장자죠. 그게 이제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피바람이 불고 그게 경쟁 상대니까 이제 죽이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반정 일으킬 때 패모 살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패모, 어머니를 패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니거든. 내 어머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정상적으로 내 어머니면 그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살제는 이제 그 적자를 죽이는 거죠.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어머니 중심의 이런 문화 구조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2500년 전뿐이니까 당연히 모계 풍습도 있고 그 당시에 부계 풍습도 있습니다. 이미 인도는 그 당시에 모계에서 부계로 상당 부분 바뀌어가고 있었고, 부계 쪽이 훨씬 많습니다. 왕가 계열 내려가는 걸 보면 마가다국이라든지 코살라국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가는 거 보면 부계는 건 맞아요. 부계는 맞는데 적장자라는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기는 있어. 혈통이라는 개념은 있어. 혈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첩실로 해서 혈통이 아예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에서만 있으면 신분 지위가 높은 혈통이 좋은 사람들끼리는 적장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안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뒤로 갈수록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리자는 이건 모계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석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인데, 석가가 종족 이름이고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수행자. 원래는 장발의 고행자, 리그베다에 보면 장발의 고행자라고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수행자라는 걸로 의미가 전환이 돼요.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이 석가족 안에 두 가지 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정반왕이고 이제 부계계죠. 부계 계열이죠. 그렇게 해서 왕이들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왕위계승 서열 1위였었는데 출가하시고 나서 제 생각에는 제사가 한 것 같고, 제사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문헌에는 뚜렷하게 안 나와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가비라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다시 귀향했을 때, 왕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발제, 바드리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요. 라자를 하고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부계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부계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석가족 중에서 10대 제자가 한 명 있잖아요. 한 명은 아니지, 여러 명이 있죠. 아난도 있고, 뭐 아나율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다 사촌 동생이니까. 근데 부르나도 석가족이거든요. 부르나 니다라니자. 이게 모계예요. 저기도 모계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족 안에도 부계 계열이 주류였었고 모계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종족 안에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모계 쪽이 주류였다가 부계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0대 제자, 뭐 16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압도적 1위가 사리불입니다.